거실 한가운데 켜진 TV에서는 연일 믿기지 않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국제 정세의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안전 자산인 금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였다. 아나운서는 상기된 얼굴로 6년 전과 비교해 금 시세가 무려 5배 이상 폭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으로 한 돈당 가격이 붉은색 숫자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금은방 앞에 장사진을 쳤고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돌반지 하나까지 꺼내 들고 나와 환호하거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본능적으로 안방 화장대의 가장 깊숙한 서랍, 그 안에서도 낡은 옷가지 사이에 꽁꽁 숨겨두었던 작은 벨벳 상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20돈짜리 순금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6년 전 시어머니가 내 목에 걸어주었던 그 묵직한 물건. 당시에도 꽤 큰 돈이었지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은 좋게 넘을 액수였다. 하지만 그 목걸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보다는 명치 끝이 아릿하게 조여오는 통증이 먼저 느껴졌다. 내게 그 금붙이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6년 전 내가 겪었던 가장 시리고 아픈 기억의 결정체였기 때문이다. 6년 전 나는 첫 아이를 가졌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기쁨도 잠시, 임신 3개월 차에 청천벽력 같은 유산 소식을 들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아이를 보내고 돌아온 날, 나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슬퍼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다. 이틀 뒤가 시댁의 큰 제사라며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산 사람은 도리를 다해야 조상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를 부엌으로 불러들였다. 몸조리는커녕 서 있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꼬박 하루를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았다. 그때 느꼈던 비릿한 기름 냄새와 하열의 공포는 지금까지도 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시어머니는 내 방으로 찾아와 그 금목걸이를 내미셨다.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따뜻한 한마디 대신 어머니는 이거 20돈이다. 내가 아끼던 건데 너 고생했으니 주는 거다. 이거 받았으니 이제 서러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라며 내 목에 억지로 목걸이를 채워주셨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였다. 며느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진 것에 대한 입막음용이자 앞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족쇄였다. 나는 그날 이후 그 목걸이를 단 한 번도 목에 걸지 않았다. 볼 때마다 그때의 피냄새와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세상은 금에 미쳐 있었다. 나는 그 목걸이가 있는 사실조차 잊고 살려 노력했지만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기어코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연락조차 없던 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인사는 생략된 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음성이 귓가를 때렸다. 예, 너 뉴스 봤지? 금값이 5배나 올랐다더라. 예전에 내가 준 그 20돈 목걸이, 그거 아직 잘 가지고 있지? 그 목소리에는 6년 전에 가짜 위로조차 섞여 있지 않은 노골적인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아니, 정확히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금값이 올랐다는 소식에 며느리의 안부보다 6년 전에 던져준 금부치의 안부를 먼저 묻는 시어머니.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평화로웠던 내 일상이 무너지고 돈이라는 괴물에 잠식당한 인간들의 추악한 전쟁터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왜 대답이 없어? 너 그거 팔아치운 건 아니지? 그거 우리 집안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다. 오늘 내가 내 집으로 갈 테니 딱 꺼내놓고 기다려라.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겼고 나는 한동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현관문 도어록이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누를 예의조차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시어머니 뒤에는 시누이까지 세트로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거실로 쳐들어와 내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안방 화장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가로막았다. 연락이 뭐가 중요해? 지금 금값이 분 단위로 오르고 있는데. 너 아까 내가 전화로 말한 거 꺼내놨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 들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는 한술 더 떴다. 옳게, 그거 지금 팔면 현금으로 얼마인 줄이나 알아? 엄마가 6년 전에 그거 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그 큰 돈을 옳게 혼자 차고 있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시누이의 뻔뻔한 말투에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이기적이라니. 6년 전 내가 아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릴 때 자기 여행 간다고 공항에서 면세점 가방 사오라며 내 등에 대고 소리치던 시누이였다. 그들이 내 아픔에 단 1초라도 공감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목걸이 6년 전에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고생했다고 너가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내가 언제 그걸 영영 가졌으라고 했니? 내가 하도 기운 없어 하니까 잠시 기분이나 좀 내라고 빌려준 거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노후 자금이 이렇게 귀해졌으면 알아서 가져와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머니의 논리는 기적에 가까웠다. 6년 전에는 분명히 내 것이라고 선언했던 물건이 금값이 5배가 뛰자 잠시 빌려준 것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시누이는 옆에서 거들며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려대고 있었다. 엄마, 이거 스물돈이면 지금 시세로 계산했을 때 제네시스 한 대 값이야. 옳게 양심적으로 생각하자. 이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올케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큰 재산을 덥석 먹으려고 들어. 시누이의 눈에는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가로챈 도둑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유산 후 몸조리도 못한 채 제사 음식을 만들던 내 손마디는 여전히 비가 오면 쑤셔오는데 저들은 그 고통의 대가로 던져준 누런 쇠붙이의 무게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못 드려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픈 기억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해왔어요. 내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소파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보상?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보상 타령이야.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유산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 우리 집안대 끊어먹은 죄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금붙이를 탐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유산이 내 잘못이라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죄책감을 시어머니는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끄집어내어 나를 난도질했다.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나는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 굳게 믿었다. 6년 전 내가 겪었던 고통을 옆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본 사람이니까.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다.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돌려드려. 어차피 우리 평소에 차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 금값이 너무 올라서 어머니도 마음이 급하신가 본데 가족끼리 돈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말자. 남편의 우유부단한 표정 뒤로 승리의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금이 그들의 파멸을 부르는 불씨가 되게 하겠노라고 나는 속으로 차갑게 다짐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내 머릿속은 6년 전 그 지옥 같았던 가을의 열기로 어지러웠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뱉어내는 탐욕스러운 말들은 거대한 소음이 되어 귓가를 울렸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기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6년 전 그날도 지금처럼 바람이 서늘했다. 병원 수술실의 그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 침대의 감촉은 지금도 내 피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뱃속에서 심장이 뛰던 작은 생명을 허무하게 보내고 난 뒤 나는 세상을 잃은 기분으로 병실에 누워 있었다. 정신은 혼미했고 몸은 자궁수축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 곁을 지켜야 할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지 불과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완강했다. 예, 이번 제사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큰 제사인 거 모르니? 죽은 애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성을 들여야 다음번엔 건강한 애가 들어서는 법이다. 얼른 일어나서 집으로 오너라. 그 목소리에 자비란 없었다. 유산한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보다 제사상에 올릴 전이 타지 않게 뒤집을 일손이 더 급했던 분이었다. 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퇴원 수속을 밟아야 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 남편의 팔에 매달려 도착한 시댁 주방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나물과 고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전을 부치기 시작하자마자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뜨거운 기름이 튀고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쏟아졌지만 시어머니는 뒤에서 불 조절 잘해라 동그랑땡 모양이 그게 뭐냐며 타박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열이 멈추지 않아 속옷이 젖어드는 공포 속에서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때 느꼈던 그 비릿한 피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의 기괴한 조화는 내 영혼을 좀먹는 것 같았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웃는 동안 나는 구석에서 찬물에 설거지를 하며 소리 없이 울었다. 누구 하나 고생했다. 몸은 좀 어떠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 그 밤, 시어머니가 방으로 나를 불렀다. 그러고는 낡은 가죽 주머니에서 툭 하고 꺼내놓은 것이 바로 문제의 그 스물돈 순금 목걸이였다. 이거 받아라. 너 이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는 거다. 이거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맞춘 거니까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것은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진 것에 대한 입막음이자 앞으로도 이 정도 대가를 줄 테니 시댁의 노예가 되어 살라는 노골적인 거래의 증표였다. 어머니는 내 목에 그 묵직한 목걸이를 억지로 걸어주며 만족스러운 듯 웃으셨다.
그날 내 목에 걸린 것은 금부치가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이었다. 금값이 5배가 올랐다는 지금 시어머니는 그 사슬을 다시 풀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하고 있었다. 6년 전 그 고통의 대가로 던져졌던 누런 쇠부치가 이제 와서 가문의 자산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취급받아 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모품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가슴속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금목걸이가 사실은 얼마나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차례였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잦아들 무렵 옆에서 기회를 엿보던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시누이는 내 표정을 살피며 교묘한 미소를 짓더니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다정한 척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옳게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목걸이 올케가 산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6년 동안 이자도 안 받고 올케한테 맡겨둔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게 맞지. 시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시누이는 휴대폰 화면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실시간 금 시세와 함께 그 목걸이를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계산되어 있었다. 이거 봐. 이 돈이면 엄마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하고 우리 오빠 사업 자금으로도 보탤 수 있어. 올케 혼자 이거 목에 걸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그냥 구리 목걸이 하나 사서 차고 이건 가족을 위해 내놓는 게 올케의 도리 아니겠어? 도리라는 단어가 시누이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다. 6년 전 내가 병원에 실려갈 때 자기 해외여행 경비가 모자란다며 오빠에게 돈을 붙이라고 닥달하던 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에 힘을 얻었는지 다시 기세를 높였다. 그래, 아가씨 말이 맞다.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니? 애 하나도 못 낳고 빌빌대다가 내 아까운 금붙이나 축내고 말이야. 내가 너 불쌍해서 잠시 채워준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내 권리인 양구는 꼴이 아주 가관이다. 시어머니의 공격은 점점 인신공격으로 변해갔다. 유산이라는 아픔을 약점 삼아 나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거실의 공기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금속 맛이 나는 것 같았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내 등 뒤에 서 있는 남편의 침묵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에 눌린 듯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듯 남편의 옷소매를 잡자 그는 내 손을 지그시 뿌리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여보, 그냥 드려. 엄마 성격 알잖아. 이거 안 드리면 우리 이 집에서 편히 못 살아. 돈이야 나중에 우리가 벌면 되지. 제발 이번만 참고 넘어가자. 남편의 그 비겁한 타협안은 내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았다. 6년 전 병원비 결제를 아까워하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그때 그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아예 안방으로 들어가 금목걸이가 든 상자를 직접 찾으려는 듯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싫으면 몸수색이라도 해야겠니? 좋게 말할 때 내놔라.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시어머니의 으름장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들의 얼굴이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금값이 5배가 오르자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금고를 지키는 경비원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6년 동안 간직해온 것은 금목걸이가 아니라 언젠가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필요한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머니, 아가씨, 그렇게 그 금이 탐나세요? 가족의 목숨값보다 금값이 더 소중하시냐고요. 내 돌발적인 발언에 두 사람은 멈칫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다. 아니, 울음 대신 서늘한 복수를 선택하기로 했다. 좋아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 목걸이 제가 오늘 당장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아주 다를 겁니다. 내 눈빛이 달라지자 시어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나는 이미 그들이 상상도 못할 계획을 머릿속에 완성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에는 지독한 탐욕의 잔향이 남았다. 나는 도저히 그 집안에 숨을 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무작정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았다. 6년 전 유산의 기억, 그 고통의 대가로 던져진 차가운 금목걸이, 그리고 금값이 5배가 오르자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금부치를 회수하려는 파렴치한 인간들. 카페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관계에 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저들의 탐욕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뿐이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우리 집 거실과 안방에는 혹시 모를 도난 사고를 대비해 설치해둔 소형 홈캠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설치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예비번호를 누르고 제 집 드나들듯 한다는 느낌을 받아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하던 차였다. 그런데 화면을 켜자마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불이 꺼진 어두운 안방,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뒤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다. 내가 집을 비운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나가는 것을 확인이라도 한 듯 예비 번호를 누르고 당당히 집 안으로 침입했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행동은 경악 그 자체였다. 평소에는 무릎이 아프다며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겨워하시던 분이 안방 화장대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있었다. 시누이는 옆에서 장롱문을 열어젖히며 이불 사이사이를 손으로 휘저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추태였다. 엄마, 여기도 없어. 그년이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냐? 혹시 몸에 차고 나간 거 아니야?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홈캠 스피커를 통해 내 귓가에 박혔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내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쨍그랑하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속옷 서랍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사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시어머니의 더러운 탐욕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6년 전 내 몸속에서 생명이 사라져갈 때도 저 손은 나를 보듬는 대신 제사 음식을 뒤집으라며 나를 부엌으로 떠밀었었다. 이제는 그 손이 내 삶의 흔적들을 무참히 헤집어 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내가 금목걸이를 숨겨두었던 낡은 벨벳 상자를 찾아냈다.
하지만 상자 안은 비어 있었다. 이미 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직후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목걸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둔 상태였다. 빈 상자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여우 같은 년이 감히 이걸 숨겨? 이건 내 돈이야.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내 물건이라고. 어머니는 빈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로 짓밟았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돈이라는 괴물에 영혼을 팔아버린 이성을 잃은 약탈자에 불과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녹화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증명할 냉정한 기록이었다. 신우이는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까지 열어젖히며 집안 곳곳을 들쑤셨다. 마치 빈집 털이범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행각을 지켜보며 나는 지난 6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참고 살았는지 허탈함이 밀려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폭력과 유린을 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한참을 뒤지던 그들은 결국 수확 없이 집을 빠져나갔다. 화면 속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방망이 질쳤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주거침입이자 절도 미수,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범죄였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끄고 가방을 고쳐맸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스물돈 금목걸이가 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도록 나는 가장 차갑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안방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바닥에는 깨진 화장품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서랍 속 옷가지들은 갈갈이 파헤쳐진 채 뒹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탐욕의 흔적들은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와 섞여 구역질을 유발했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 적어도 남편만큼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 무언가 깨달을 것이라 믿었다. 6년 전 유산했을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었던 그 마음이 단 1mg이라도 남아있다면 자기 어머니의 이 광기 어린 행동에 분노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내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다. 난장판이 된 안방을 보고도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어휴, 엄마가 정말 오셨었나 보네. 여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좋게 드리지 그랬어. 남편의 첫마디는 내 안부를 묻는 것도 어머니의 행동을 질책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원망 섞인 투정이었다. 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좋게 드려? 지금 우리 집이 이 꼴이 된 게 보여? 어머니가 예비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려다 실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홈캠 영상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 속옷 서랍을 뒤지고 상자를 밟아 뭉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 진짜. 엄마도 참 극성이시네. 근데 여보, 엄마 성격 알잖아. 금값이 그렇게 올랐다는데 노인네가 좀 욕심부릴 수도 있지. 당신이 애초에 그 목걸이를 안 숨기고 바로 드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방관이 가득했다. 남편은 오히려 파헤쳐진 옷가지들을 대충 발로 밀어내며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솔직히 말해서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 맞잖아.
6년 전에 당신 고생했다고 주신 건데 이제 엄마가 형편이 어렵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자식된 도리로 돌려드리는 게 맞지. 당신이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좀 유난 떨지 마. 유난 떨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6년 전 유산 후 몸도 안 추스른 채 제사상을 차리던 나를 보며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그래, 당신이 조금만 참아라고 속삭이던 그 비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에게 나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할 소모품에 불과했다. 금값이 5배가 오르자 남편 또한 은연중에 그 돈의 가치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 목걸이를 팔아 자기 사업 자금에 보태거나 대출금을 갚을 계산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였던 것이다. 아내의 상처나 자존감 따위는 금 스물돈의 무게보다 훨씬 가벼웠다.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탱해 주어야 할 남편이 사실은 시어머니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내 등을 찌르고 있었다. 당신한테 나는 뭐야? 이 집에서 내 공간, 내 프라이버시, 내 아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물음에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꾸했다. 아, 또 시작이네. 무슨 드라마 찍어? 그냥 목걸이 하나 돌려주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당신 자꾸 이러면 나도 지쳐. 엄마가 내일 다시 오신다니까 그때는 군말 말고 드려. 알았어? 남편은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거실로 나온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아래 숨겨진 추악한 본성들을 마주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슬픔은 사치였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복수뿐이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서류 몇 장을 뽑았다. 그리고 6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유산 당시의 진단서와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과거 녹취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금목걸이는 이제 내 손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금부치가 그들의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저주가 될 것이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어머니. 내일 오세요. 원하시는 그 금 제가 아주 특별하게 돌려드릴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지럽혀진 안방을 묵묵히 정리하며 나는 내 생의 가장 차가운 계획을 머릿속에 그렸다. 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휘저어 놓은 집구석은 단순한 공간의 파괴가 아니라 내 인내심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린 성역의 침범이었다. 깨진 화장품병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인간적인 도리나 가족의 정을 기대하지 않기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노란 쇠붙이가 그들의 목줄을 죄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도록 치밀하게 덫을 놓기로 했다. 나는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의 냉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나는 아주 차분하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연기했다. 여보,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어. 밤새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목걸이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 돌려드리는 게 우리 마음도 편할 것 같아. 내 말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당신은 현명해라며 알랑방구 같은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가증스러워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시라는 전가를 보냈다. 금목걸이 전달식을 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 연락을 받자마자 축제 분위기인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통해 그래,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렸구나. 진작 그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라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거실 구석구석에 홈캠 위치를 다시 조정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도난 방지용이 아니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각도를 세밀하게 맞췄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6년 전 유산 당시의 병원 기록과 시어머니가 내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오래된 녹취 파일들을 꺼내 정리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그 안에는 스물돈 목걸이의 무게와 비슷하게 맞춰진 무거운 종이 뭉치와 납 조각들을 넣었다. 상자 겉면에는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문구까지 적어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금목걸이 상자였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 상자를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가슴속에서 비릿한 쾌감이 솟구쳤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들은 상자 안의 내용물보다 그 가치에 눈이 멀어 내가 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저녁 7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어제의 무단 침입과는 달리 오늘은 아주 당당한 발걸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쳤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전국 장군이라도 된 양거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식탁 위에 벨벳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침을 꼴깍 삼켰다. 시누이는 벌써부터 휴대폰으로 금 거래소를 검색하며 엄마 이거 지금 팔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대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식탁 위에 그 노란 상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를 한 잔 내놓으며 천천히 입을 뗐다. 어머니, 6년 전에 이 목걸이 주셨을 때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유산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이 무거운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시며 하셨던 말씀들 하나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다 지난 일 아니냐. 이제라도 내가 도리를 다하니 내 마음이 놓인다며 손을 뻗어 상자를 가져가려 했다. 나는 상자를 살짝 뒤로 물리며 덧붙였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가져가시면 정말 저희한테 다시는 아무 요구 안 하실 거죠? 가문의 자산이니까 돌려받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유, 당연하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노후가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며느리가 좀 이해해야지라며 억지로 상자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시누이는 옆에서 옳게 엄마가 고맙다고 하시잖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라며 나를 가르치려 들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바보처럼 웃으며 거봐, 이렇게 좋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연극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금의 환상은 이제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다. 나는 리모컨을 쥐고 TV 화면을 전환할 준비를 했다. 그들이 상자를 여는 순간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벨벳 상자의 리본을 풀어 헤쳤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 안에 담겼을 스물돈 순금의 묵직한 빛깔에 매몰되어 있었다. 시누이는 아예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금목걸이를 팔기 전 인증샷이라도 찍어둘 기세였다. 남편은 엄마 그거 팔아서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며 효자 흉내를 내고 있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거실 마침내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자 안에서 빛나는 것은 노란 순금이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스물돈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정교하게 채워진 납 조각들과 그 위에 얹어진 빳빳한 종이 뭉치들이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뭐야? 금은 어디 가고 웬 종이 쪼가리들이야.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종이들을 헤집으며 상자를 뒤집어 엎었다.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금목걸이가 아니라 내가 지난 6년 동안 모아온 시어머니의 폭언 기록들, 유산 당시의 진단서, 그리고 어제 그들이 우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집안을 난도질한 홈캠 캡처 사진들이었다. 신우이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옳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금은 어디 있어? 감히 우리를 속여?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며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속이다니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가문의 자산을 돌려받으러 오신 거라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서 쌓아온 가문의 자산들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모욕, 방관, 그리고 어제 저지르신 범죄의 증거물들이요. 내 목소리는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유산 당시의 진단서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이까짓 종이 뭉치가 무슨 소용이야. 내 금 내놓으란 말이다. 그거 지금 시세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야. 내가 빼돌린 거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가져와. 어머니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을 눌러 거실 TV를 켰다. 화면에는 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내 속옷 서랍을 뒤지고 화장품을 깨뜨리며 스물돈 목걸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영상이 고화질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영상이 재생되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흡사광기에 사로잡힌 노인 같았고 시누이는 도둑질에 가담한 공범의 모습 그대로였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화면과 나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셨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와 아가씨가 어제 우리 집에서 저지른 짓이에요. 주거침입, 절도 미수, 재물손괴.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금값 5배 폭등의 대가가 바로 이 영상 안에 다 들어있네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어머니랑 아가씨 어떻게 될까요? 금 20돈 값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도끼를 품으며 소리를 질렀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주거침입이야. 그리고 그 금은 원래 내 거였어. 내 거 내가 찾으러 온 게 무슨 죄야. 어머니의 뻔뻔한 논리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아니요, 어머니. 이 집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고요. 전세금의 70%는 저희 친정에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요? 6년 전에 분명히 선물로 주셨죠. 증여된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려 한 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게다가 저 종이 뭉치들 사이에 섞인 건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서예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내 팔을 붙잡았다.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가 좀 지나치긴 했어도 어떻게 이혼 소리를 해? 그냥 화나서 그러신 거잖아. 나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당신은 끝까지 방관자구나. 어머니가 내 방을 뒤지고 내 아픔을 조롱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금값 올랐다고 좋아하며 어머니 편들던 당신 모습 내가 잊을 것 같아? 나는 바닥에 떨어진 6년 전 유산 기록을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다. 이 금목걸이가 20돈이 아니라 200돈이었어도 당신들이 나한테 저지른 짓은 갚지 못해. 이제 그 추악한 연극은 끝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렸고 시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금빛 욕망은 이제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와 사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너 설마 정말로 그 금을 빼돌린 거니? 어디다 숨겼어? 그건 내 거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내 물건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쇳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다. 시누이는 옆에서 사색이 되어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영상을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해 둔 상태였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 현장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인터넷 저편에 박제되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 목걸이는 6년 전 제가 유산하고 몸조리도 못한 채 제사 음식을 만들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 입을 막으려고 주신 위로금이었어요. 증여가 끝난 물건에 대해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세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다. 위로금?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위로금 타령이야. 애 하나 못 지킨 주제에. 그 비수 같은 말이 다시 내 가슴을 찔렀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내가 가려는 길에 확신을 더해줄 뿐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찾으시는 그 금 20돈 목걸이요. 사실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내 폭탄 선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어머니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팔았어? 내가 감히 그걸 팔았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비명에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값이 5배나 올랐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처분했어요. 6년 전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주 제값 톡톡히 받고 팔아치웠죠.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다. 옳게 미쳤어? 그 돈이 얼마인데? 우리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걸 옳게 마음대로 팔아?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당장 내놔. 시누이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가방에서 통장 사본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그 돈으로 우리 친정엄마 심장 수술비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제가 6년 동안 당신들 때문에 알아왔던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비로 썼고요. 아, 그리고 당신들이 어제 우리 집 부수고 들어온 거 복구하는 비용으로도 좀 썼네요. 통장 내역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내 돈, 내 생명 같은 돈을 내 친정 식구한테 처박아? 이 도둑년, 이 사기꾼년아. 어머니의 절규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욕망의 잔향이었다. 6년 전 내 뱃속의 아이가 사라졌을 때 단 한 번도 울어주지 않았던 분이 노란 쇠붙이 몇 덩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는 세상을 잃은 듯 통곡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도 징그러워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6년 전 제 아픔을
돈으로 때우려 하셨죠? 이제 그 돈이 제 아픔을 치유하고 제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으니 아주 완벽한 결말 아닌가요? 남편은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여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대출금도 많은데. 남편의 그 찌질한 원망에 나는 마지막 정내미까지 떨어졌다. 상해? 당신이 언제 내 상처에 상의해 준 적 있어? 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은 항상 참으라는 말로 내 입을 막았잖아. 이 목걸이는 당신이 방관했던 내 눈물의 값이야. 당신이 그 돈에 대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변명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악을 썼다. 못 준다. 그 돈 다시 내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경찰 불러. 당장 2년 잡아넣으라고.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 나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다. 네, 경찰서죠? 여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현행범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증거 영상 확보되어 있고요. 피의자들이 지금 제 집에서 퇴거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 단호한 신고 전화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돈에 미쳐 법도 상식도 잊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현실의 서늘한 칼날이 들이닥칠 차례였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거실의 광란은 멈췄다. 시어머니는 경찰 앞에서도 내 물건 내가 찾으러 온 게 무슨 죄냐며 횡설수설했지만 내가 제출한 홈캠 영상과 깨진 가구들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6년 전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남편과의 과거 대화 내용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경찰의 엄중한 경고와 퇴거 명령에 시어머니는 분을 사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끌려나가듯 집을 나섰다. 시누이는 얼굴을 가린 채 뒤따라 나갔고 남편은 그들의 뒤태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거실에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무거운 정적이 아니었다. 6년 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진 뒤의 개운한 공기였다. 남편은 경찰이 떠난 뒤 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왔다. 여보, 이제 속 시원해? 엄마도 저렇게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 해결해보자. 목걸이 판 돈, 그거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나의 마지막 결심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끝까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사라진 금값 5배의 가치에만 미련을 두고 있었다. 나는 미리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묻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 청구도 포함되어 있어. 당신이 어머니 편들며 방관하는 동안 내가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 집 전세금의 내 지분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혼? 고작 금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당신 정말 미쳤어? 남편의 비명에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 난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금목걸이 때문이 아니라 금목걸이보다 못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날 밤으로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시댁 식구들이 수시로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끊임없이 걸려오는 사과 전화와 협박 전화를 나는 모두 차단했다. 대신 나는 변호사를 통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6년 전 유산 당시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금값이 폭등한 덕분에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최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몇 달 뒤 법정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금값 폭등의 수혜를 누리려던 욕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벌금과 합의금,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노인의 모습뿐이었다. 신우이는 직장에 주거침입 소문이 퍼져 권고사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뒤늦게 꽃다발을 들고 친정집 앞을 서성였지만 내 마음의 문은 이미 콘크리트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한 푼의 합의도 해주지 않았다. 법대로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자본주의 논리대로 제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철저히 보상받을 생각이니까요. 모든 소송이 끝나고 이혼 도장이 찍히던 날 나는 오랜만에 홀로 여행을 떠났다. 목에는 20돈짜리 금목걸이 대신 내가 번 돈으로 산 작고 반짝이는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무겁지 않았고 내 피부를 차갑게 옥죄지도 않았다. 6년 전 그 누런 새붙이는 내게 상처였지만 5배로 폭등한 그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내게 자유를 선물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내 가치는 타인이 던져주는 금부치의 무게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일궈낸 이 평온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를 삭제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돌아와라. 그 가식적인 사과를 지워버리는 손길은 가벼웠다. 탐욕으로 얼룩진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고 내 인생에는 이제 오직 나만이 주인인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6년 전의 피눈물은 금빛 찬란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바닷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내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고 투명했다. 이제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웠다.